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했죠. 18의 해를 집안에만 틀어박힌 규수 해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봄눈이 녹듯 그렇게 조신하고 조용하게 지내온 처자였어요. 높은 담장을 자랑하는 기와집의 안에서 사계절의 변화는 오직 안뜰의 매화나무와 장독대 옆의 감나무를 통해서만 감지될 뿐이었지요. 그녀의 주변을 촘촘히 둘러싸고 있는 숨막힐 듯한 감시의 그물망은 그녀의 삶을 질식시킬 듯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해람에게 바깥 세상이라 함은 참으로 희한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장터의 북소리, 새벽녘 우물가 여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담 너머로 스치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낯선 남자의 기침 소리만큼이나 막연하고 아득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갑갑하고 답답한 날이로구나. 다들 나의 삶을 두고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아녀자라면 모두가 이렇게들 산다 하니 어쩌겠는가. 찌뿌둥한 몸을 활짝 펴며 다리를 펼쳐 기지개를 하다 말고 치마 밑으로 드러난 종아리를 누가 보기라도 했을까봐 깜짝 놀라던 해람이 중얼거렸지요. 양반의 품위를 중요시 여기는 집안의 여식이었던 해람은 어려서부터 혹독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림이었어요. 해람은 어려서부터 사내아이처럼 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붓 대신 장난감을 쥐어야 할 나이에 논어와 맹자를 읊었고 자수 대신 서예를 익혔지요. 어머니는 또 어떤가요? 어머니는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가문의 출신답게 기계가 드높았습니다. 여자로서 지켜야 할 삼강오륜과 칠거제악을 마치 불경처럼 외우게 했답니다. 18송이 백합처럼 흰 피부, 먹물처럼 검은 머리칼,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야생마 같은 열정은 그렇게 부모의 유난에 가려져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해람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여 자신의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외간 남자와 말 한마디 나눠본 일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해람을 두고서 과연 어떤 집안에 시집 가게 될까를 놓고 저마다 내기를 벌이곤 하였지요. 특히 바깥 세상 남자들이 그녀를 두고 수군거리는 일은 거의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내가 저 세장에 갇힌 차가운 얼음을 녹일 수 있겠어? 아니, 이 사람, 무슨 말을 그리 하는가? 녹이다니? 오히려 저 얼음에 베이지나 않으면 다행이네. 해람의 담벼락 너머로 짓궂은 농담이 오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람은 그런 세상의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방 안에서 묵향에 잠겨 있었지요. 이렇듯 고요한 해람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람들의 무궁한 관심 속에서 억눌린 채 지내오던 해람이 어느덧 동네가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리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기와 지붕 위에 부서지던 날, 해람은 붉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지요. 18해 동안 갇혀 지냈던 세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람의 가슴에는 설렘 대신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어요. 마치 재래의식에 바쳐지는 재물처럼 해람은 혼례 가마속에 앉아 흔들리는 몸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정한 시댁인 민참봉댁으로 시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민참봉댁 외아들 정우였습니다. 2살 위였지만 2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유약하고 어리숙했어요. 피죽처럼 마른 몸에 겁먹은 토끼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람은 초래청에서 처음 정우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남자의 아내가 되는 순간 막연히 자신에게는 행복 같은 것은 사치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혼례식은 마치 꼭두각시놀이 같았습니다. 해람은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주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움직였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들,
행복하라는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귀담아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밤이 깊어지고 신방이랍시고 차려진 낯선 방에 해람을 구겨넣듯 내팽겨쳤지요. 긴장하고 있던 몸이 풀어진 해람이 주변을 둘러보며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방구석 모서리에서 잘못 들어온 듯한 풀벌레가 갈 곳을 잃고 꼬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쩐지 제 모습과도 같아 보여 피식 실소를 터뜨리는데 새 신랑 정우가 쭈뼛거리며 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해람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저 어머니께서 밤늦도록 깨어있으면 안 된다고. 그 말에 해람은 어이가 없어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하였습니다. 가까스로 참아낸 다음 정돈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지요. 허나 부인께서 원하시면 저는 밤새도록 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첩은 이제 지아비이신 서방님의 아내이오니 좋을 대로 하소서. 그래요? 좋을 대로 해도 되겠소? 그러하다면 우리 오늘은 그냥 각자 잠들도록 합시다. 내 하루 종일 정신없이 혼례를 치르느라 몹시도 고단하구려. 앞으로의 후사는 차차 생각해보면 되겠지요. 해람은 속으로 냉소를 흘렸습니다. 처음 새신랑을 마주했을 때 들었던 막연한 불안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와장창 소리를 내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가 균열하여 부서질 것만 같은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혼인 생활이 순탄치는 않겠구나 생각한 해람은 그렇게 소매 속으로 단정하게 다듬은 자신의 손톱을 매만지며 아무 일도 없는 초야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고 자리에서 일어난 해람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쭉 교육받았던 지침을 가슴에 새겨 민창봉댁 사람으로서의 몸가짐을 바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일랑 접어두고 나 때문에 친정 가문에 먹칠을 하는 말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내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녀는 자신으로 인해 친정 가문이 애먼 소리를 듣기라도 한다면 불같이 노하실 아버지의 성화가 염려되었지요. 그리하여 모든 것을 참고 감내하고자 결심한 해람은 그렇게 민참봉댁에서의 시집살이 문턱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해람에게 시집살이는 계절의 변화보다 더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불같은 성미의 아들 사랑이 지극한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눈에 며느리 해람은 오직 대를 이을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했어요.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 아침부터 박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해람의 귓전을 찢었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간 해람에게 시어머니는 매일 질리지도 않고 같은 질문을 던졌지요. 그녀의 시선은 항상 해람의 눈이 아닌 배꼽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가 열리기를 재촉하는 농부처럼 지독하기 그지없었어요. 한시바삐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야 할 것이 아니냐. 박 씨는 부채를 탁탁 두드리며 해람을 다그쳤습니다. 유서 깊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적장자를 생산하는 것이 너희 가장 큰 임무이니라. 해람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입술 사이로 힘겹게 대답을 뱉어냈습니다. 예, 어머님. 뱃속은 텅 비어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송곳처럼 해람의 배 안을 휘젓는 기분이었지요. 남편인 정우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멍청한 눈으로 해람을 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능이 해람의 속을 더욱 뒤틀리게 했어요. 밤이 되면 박 씨의 간섭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신방의 문 앞에 서서 헛기침을 하며 서방님의 밤 시중을 잘 들도록 하거라. 하고는 눈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해람은 차가운 낯으로 방문을 닫았고 정우는 침상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제 아내의 눈을 바라보는 정우의 표정은 마치 해람이 무서운 짐승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해람은 속으로 쓰게 비웃었어요. 이다지도 유약하고 줏대 없이 제 어머니에게 휘둘리기만 하는 사내였으나 그럼에도 얼른 회임을 하여
시어머니의 시달림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의 집착은 점점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혜람의 배가 불러오지 않자 그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르렀어요. 심지어 박씨는 제 아들인 정우를 기방에 데려가 여자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는 해괴한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방에서 돌아온 정우는 더듬거리며 혜람에게 어머니께서 시키셔서 기방의 기녀들에게 배워온 해괴한 동작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써볼까요? 라고 말을 꺼냈다가 예, 방금 무어라 하셨나이까. 서방님, 저는 기방의 심심풀이 기녀가 아니라 서방님의 아내이옵니다. 라고 답하는 혜람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고 말았지요. 시어머니는 또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데려와 혜람의 진맥을 맡겼습니다. 의원은 혜람의 손목을 잡고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음기가 차고 하니 따뜻한 기운을 보충해야 합니다. 녹용과 인삼을 다려 드시고 로 시작하는 장황한 처방을 늘어놓았지요. 의원의 말을 듣고 있던 혜람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차고허에 내 안에는 차가운 얼음이 아니라 뜨거운 천불이 끓어오르고 있는데 기방 교육 덕분인지 정우는 밤마다 혜람의 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끄고 쥐죽은 듯 누워있는 혜람의 속치마와 단속옷을 벗기고는 엉거주춤한 모양새로 올라타는 것이었지요. 정우는 몇 번 헐떡거리며 움직이다 볼일을 끝내고는 곧바로 등을 돌려 잠들었어요. 혜람은 그런 정우를 내려다보며 자괴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도 혜람의 배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박씨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어요. 혜람에게 온갖 약을 먹이고 부적을 붙이고 심지어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혜람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쯤 되니 혜람의 마음속에는 묘한 반항심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흐른 시간이 반년이 되자 태기가 없음에 길길이 노한 시어머니는 아예 상기를 잉태하는 쪽으로 용하다는 의원 하나를 불러 집에 들여앉았습니다. 혜람이 생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온갖 가지의 약을 다려대 억지로 그녀에게 먹였지요. 귀한 약재이니 며느라기 너는 잠자코 먹도록 하여라. 아니 그래 혼사를 올린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항시 몸가짐을 바로 하고 치성을 들여도 모자랄 판에 너의 정성이 부족해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구나. 예, 참으로 송구합니다, 어머님. 백방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람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 박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수군거림이 번져나갔어요. 은밀한 소문들이 마치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혜람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고 밤마다 남몰래 한숨을 흘리며 아이의 점지를 기도했지만 참신할미는 그녀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어요. 아무래도 후사를 위해 작은 살림을 차려야겠다. 내 밭이 문제가 있어 아이가 들어서질 않으니 이렇게라도 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차갑게 통보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혜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 어머님, 작은 살림이라니요. 설마 첩시를 드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여러 말 말고 집안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여라. 이미 자신이 죄인인 양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듯 혜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면목이 없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굴욕감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너 달 후 민참봉 댁에 드디어 경사가 났습니다. 아니, 혜람에게는 비보였지요. 나가서 살림을 차려둔 첩실이 기어이 회임을 한 것이었습니다.
후사가 생겼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그 즉시 귀빈을 모시듯 첩씨를 본체로 데려왔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전시하듯 첩실에 뵈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어요. 그와 비례하여 그녀의 오만함도 갈수록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지요. 어머, 형님. 아침부터 첩실이 해람을 보며 교태롭게 불러세웠습니다. 뱃속에 우리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 가서 참외라도 좀 내어오세요. 하인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해람을 흡사 하녀 부리듯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방마님에 대한 존중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놀이라도 되는 양, 오직 승자의 오만한 미소만이 가득했지요. 사정이 이리 돌아가고 있으면 지압이라도 나서서 중재를 해야 마땅하건만 정우는 그런 첩씨를 옆에서 살뜰히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모습을 본다면 오히려 정우와 첩실 쪽이 혼례를 올린 정식 부부라 믿을 기세였어요. 시어머니 박 씨는 또 어떤가요? 첩실의 손을 꼭 부여잡고는 우리 귀한 손주, 부디 건강하게 태어나거라. 하며 쉴 새 없이 복을 빌어대는 것이었습니다. 해람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 그들만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지독한 소외감을 느꼈지요. 밤이 되면 정우는 어김없이 첩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해람의 방문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는 경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깨엇이라도 받아든 어린 학童과도 같은 발걸음이로구나. 그리도 좋은가 보지? 해람은 텅 빈 신방 안에 홀로 앉아 차가운 달빛을 맞고 있었습니다. 고독과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이상했지만 그것은 체념도 절망도 아니었지요.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뜨겁고 강렬한 욕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억압된 인생에서 잃을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해람은 모처럼의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해람은 굳게 결심했지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달려간 해람은 자신이 더는 이 집안에서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니 집안에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쌀이나 축내는 사람처럼 보던 어머님의 눈빛을 읽은 참이었습니다. 어차피 조만간에 내보내실 참이셨을 테니 이참에 소박 놓았다 생각하시고 적당한 선에서 정리해 주시사옵니다, 어머님. 과연 말본새가 어디 저작거리 왈패들이나 쓸 법한 말투인 것이 내년이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오냐 좋다. 내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으니 이참에 우리 집 대문 밖으로 나서도록 하거라. 결국 해람은 보따리를 싸들고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길로 소박 놓은 며느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상당한 금액의 돈표를 작성해 던져주고는 대문을 굳게 걸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리 돌아가는데도 남편이라는 작자는 얼굴 한번 뒤출 생각도 없었으니 해람은 참으로 기가 차는 것이었어요. 출가 외인의 신분으로 어찌되었든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그 엄하고 엄하던 부모님을 뵐 낯이 없구나. 일생을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인형처럼 살았어도 이리 복 한 번 받지 못하는 삶을 주셨으니 하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 역시 아무런 미련도 없이 자유를 찾아보아도 되지 않겠는가. 초라한 몰골로 내쫓겨 친정으로 가는 방향의 산길에 멈춰선 해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본가로 돌아가 봐야 처량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염려보다도 집안 망신을 시켰다는 소리를 할 것이 뻔한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도 싫었지요. 막상 갈 곳이 없었던 해람은 그렇게 정처 없이 걷다가 고갯마루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잠시 풀숲에 앉아 쉬었습니다. 의미심장하게 시댁을 박차고 나왔지만 그간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다시피 한 뽀얗고 여린 몸으로는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지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땀을 닦아내던 해람이 손수건을 길게 말아
자신의 목으로 가져갔지요. 목도리의 모양으로 만들어 성가시게 흐르던 땀을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헌데 이게 웬걸요? 아니, 이보시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라며 등 뒤에서 우렁차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때마침 고갯마루를 지나가던 젊은 행상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해람이 고개를 돌려 행상을 확인하려는데 느닷없이 행상이 달려들어 해람을 화학 낚아채 껴안고는 풀숲 뒤쪽으로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깍! 해람이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고 그런 그녀를 끌어안고는 나무 둥치 밑 풀밭에 나뒹군 행상이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는 얼굴로 해람을 야단치기 시작했지요. 내 지나가는 장사치요나 거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귀한 목숨을 어찌 이리 가벼이 여기고 스스로 내던지려는 것이오? 하늘 품은 채로 이리 가면 저승에서도 아니 받아준다는 말 못 들으셨소이까? 예? 대체 무슨 말씀이시온지. 방금 뒤에서 처자가 하얀 천으로 스스로 이승을 하직하려던 참 아니었소이까? 그랬습니다. 이 행상은 저만치 뒤쪽에서 걸어오다 길게 늘어뜨린 무명천의 손수건을 보고는 마치 해람이 극단적인 일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기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그녀를 제지했던 것이었지요. 행상의 설명을 들은 해람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행상의 그런 꾸짖음과 더불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염려 섞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일순후벼파는 것이었어요. 그간 시댁에서 억눌린 감정으로 꾹꾹 눌러오던 해람의 서러움이 그제야 마치 무너진 뚝처럼 연쇄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상의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란 말조차 꺼낼 틈도 없이 해람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혼인을 한 이래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넨 따뜻한 말, 따뜻한 태도였던 것이니까요. 해람은 젊은 행상의 품에 안겨 그만 눈이 부르트도록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젊은 행상은 그런 해람을 가만히 안아주고는 더 이상 아무런 다그침도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지요. 그렇게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이나 울음을 뱉으며 서러움을 토해내니 문득 해람의 콧잔등으로 사내의 냄새가 물씬 당도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못난 여자 취급에다 작은 살림까지 차린 이후로는 해람을 찾는 발길을 아예 끊어버린 신랑 탓에 아직 한창 때였던 해람은 제대로 된 합헌의 즐거움은커녕 사내의 품조차 맛보지 못한 세월이 오래였어요. 게다가 이젠 시댁에서도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몸. 반항심이 극에 달한 해람은 모든 것이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엄한 가정교육으로 어긋나는 법 한 번 없었던 해람은 묘한 반발심과 허망한 자신의 신세가 겹치자 불현듯 자신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시침을 떼고는 자신을 구한 행상에게 말했어요. 그렇소. 내 어차피 눈을 감기로 작정했던 몸이오. 태기도 내려앉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이 몸뚱이를 살려놓았으니 또한 품어줄 수도 있으시겠는지요? 뭐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 살려놓았으면 책임도 지라는 말씀이요. 해람이 눈물 젖은 목소리로 행상을 올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두부처럼 하얀 해람의 얼굴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자 젊디 젊은 행상의 하초가 어찌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시오? 이 무슨 고약한 농이란 말씀이신지? 내가 지금 농이나 나누자는 얼굴로 보이십니까? 눈물로 헝클어졌으나 진지하기 그지없는 해람의 얼굴을 바라본 행상은 더 이상 체면을 신경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리따운 해람의 요구에 그야말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되어버린 행상은 말 못할 사연에 젖어있는 해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들어 풀숲의 깊은 곳, 인적이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지요. 이 안쪽 길은 아는 사람만 나서는 데다가 길도 험하여 오는 이가 많지 않소. 부끄러운 듯 말하는 행상의 목소리에 해람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윽고 해람의 청을 들어주기 시작한 행상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뱀이 또아리를 틀 듯한 데 엉켜 거대한 불꽃이 되었답니다. 조신한 품행만을 강요받아오던 해람은 통성명도 나누지 못한 외간 사내와 풀숲에서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미치자 오히려 너무나도 개운한 해방감마저 맛보고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풀숲에 누워 행상을 받아들이며 한창 열중하던 해람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이것은 도무지 그간 자신의 신랑이 밤마다 깝죽거리던 감각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해람은 지금까지 여자는 그저 죽은 듯이 누워 신랑이 일을 끝내고 뿌리는 씨앗으로 아이만 낳으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지내왔는데 세상에나요. 그 행위 속에 천지가 진동하며 벼락이 떨어지는 것과도 같은 이런 즐거움이 숨어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행상을 끌어안은 해람의 두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마침내 진득한 합의를 끝내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렇게 인연의 첫 물꼬를 틔우게 되었답니다. 얼마 뒤 해람이 떠난 시집인 민참봉댁에서는 경사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해람을 내쫓고 정실자리에 앉은 첩실이 드디어 아들을 출산했기 때문이었지요. 시어머니는 크게 기뻐하며 귀한 가문에 귀한 손이 들었다고 한바구음 꽃을 피웠습니다. 역시 전에 들인 며느리가 집안을 말아먹고 있었다며 해람의 흉을 보는 것 또한 잊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자를 품에 이고는 금지옥엽으로 지극하게 아꼈지요. 그 유난히 참으로 말도 못하여 동네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변함없이 몇 년이나 흐르게 되었지요. 시어머니의 손자는 어느덧 학동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손자의 손을 맞잡고 마실 나오듯 동네를 산책하던 시어머니는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는 제 손자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의 일상이었습니다. 장차 정승을 시킬 것이야. 암 그렇고 말고. 내 손자야말로 이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인물이지. 길 어귀에서 이 시어머니와 만나기라도 하면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해대며 사람을 한참이나 붙들어 놓는 통에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워 민참봉댁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 멀리 포구 부둣가 반듯한 터에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의 목수들이 모여 연장을 뚝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보시오. 내 지나가는 과객이오만 뭐 하나 묻겠소이다. 대체 저기에 무엇이 들어서기에 저토록 오랜 기간 동안 목수들이 달라붙어 뚝딱거리고 있다는 말이오? 이쪽 근방으로는 초행이신 모양이시로구먼. 큰 여관이 들어선다는 모양이오. 안 그래도 이 근방의 허름한 주막 말고는 상인들이 묵고 갈 곳이 없어 난처했었는데 이참에 아주 근사한 여관이 들어선다 하니 사람들의 기대가 매우 큰 모양이더구먼. 이같이 한창 공사 중인 여관에 대한 근방 사람들의 커다란 기대 속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지요. 어느덧 방이 20칸이나 되는 크고 우리의리한 여관이 들어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관은 개장을 함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교역 선원들의 유명한 명소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새우젓을 실은 배, 소금을 가득 적재한 배, 비단이 실린 배, 쌀가마로 묵직한 배들로 바삐 오가는 포구에서 부리는 돈이 어마어마했던 거상들은 유독 이 여관을 단골로 찾고 있었지요. 여관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여관이 거상들에게 이토록 소문난 명소가 된 것은 새로 지은 건물이나 깔끔한 식사의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여관의 특별한 손님맞이 방식이 입소문을 타고 팔도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객손님. 그럼 안으로 드시지요. 정말 오늘 안주인께서 선택하신 사내는 저란 말씀이시오? 물론입니다. 허면 저로는 부족하신지요? 예? 어이구,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당치도 않소. 내 이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온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하오. 자, 드십시다, 드십시다. 매일 밤 여관의 투숙객 중 한 사람은 여주인의 내실로 초대되어 수라상 뺨치는 번듯한 술상을 받음과 동시에 그품 넘치고 우아하기 그지없는 젊은 여주인과 하룻밤, 그야말로 잊지 못할 운우지정을 나누는 광란의 밤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했던 것이지요. 여주인과 한번 연을 맺은 사내라면 도무지 그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하여 다시금 이 여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상들은 앞다투어 이 여관에 묵으며 아름다운 여주인과의 하룻밤을 기대하기에 이르렀지요. 덕택의 여관은 항시 빈방이 없을 정도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바로 말할 것도 없이 해람이었답니다. 입막음을 조건으로 시댁인 민참봉댁에서 묵직한 거금을 받았던 해람은 멀리 떨어진 이 포구에 뿌리를 내리고 짜릿한 새 출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던지려 했다는 오해를 하여 만나게 된 행상과 연이 되어 그를 따라 장사길에 나서게 되면서 해람의 인생은 완전히 탈바꿈을 시작하였어요. 행상과 팔도를 유랑하며 그간 모르고 지냈던 새로운 즐거움을 잔뜩 배울 수 있었던 해람은 수동적이었던 제 인생을 고쳐쓰기로 다짐했어요. 그 이후 부단한 경험을 습득하고 터득하여 자신감을 얻게 된 그녀는 이렇듯 여관을 세우게 되었지요. 원체 뛰어났던 그녀의 총명함은 곧 장사 수완으로 이어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러 전국을 돌아다녔던 행상의 도움으로 여관업에 대한 기틀과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해람은 자신에게 합일의 즐거움을 선사해준 행상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젊은 행상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에게 큰 상선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금을 보태주었지요. 그리하여 해람의 지원으로 그는 번듯한 배를 소유한 거상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행상은 가끔씩 해람의 여관에 들러 그녀의 내실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날이 새도록 그녀와 집맛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사람 팔자 모르는 것이라고 하더니만 내게 이런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 옛날에 나는 알지 못했겠지? 매일이 즐거움의 연속이로구나. 해람은 비로소 지난날 우울하고 억압되었던 시절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구축하게 되었지요. 거대한 여관의 여주인으로 인생의 나머지를 채우기 시작한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독과 답답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람의 여관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기회를 만끽하는 삶을 즐기며 이후로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한편 해람의 여관이 나날이 번성을 맞이하며 커가던 시기, 한때 그녀의 시댁이었던 민참봉댁에서는 암암리에 괴이한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집 구석은 그래. 그 어질고 착하던 며느리를 소박 놓고 첩을 그 자리에 앉히더니만 그 첩실이라는 계집이 뱃속에다 땡중에 씨를 품고서는 그 집 내 씨인 척했다지. 그대 칼망구가 그리도 제 손자 자랑을 해대면서 동네를 그리도 싸돌아다니더니만 이것 참 무슨 일인가 그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던 민참봉댁 손자가 해가 지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 아비와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소문이었지요. 윗고을에서 탁발을 다니던 훤칠한 파계승의 외모를 그야말로 쏙 빼다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첩실이 회임을 했답시고 그것이 제 아들의 아이라 철석같이 믿은 시어머니 박씨와 또한 그 사실을 숨기고 부잣집에 정실로 들어오려 관계를 부린 첩실의 합작품이었지요. 매일 손자의 손을 쥐고 동네를 쏘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손자 자랑을 늘어놓던 시어머니는 마시를 끊은 지가 오래였습니다. 길거리를 나설 때마다 보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어디 고개를 들 수가 있었어야지요. 이렇다 할 증자는 없고 순심증뿐이니 시원하게 첩실을 내쫓지도 못한 채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며 한숨만 뱉는 나날이 늘어만 갔지요. 손자가 태어난 이후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랑과 정실 부인이 된 첩실이 합의를 치러댔지만 이후로는 단 한 차례의 태기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소문마저 크게 무성해질 때쯤 제 아들의 씨가 문제였음을 드디어 깨달은 시어머니는 끝끝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외모와는 닮은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손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그만 화병으로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깊어지는 경세의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불기에 객이 되고 말았다는, 그리고 그 아들인 정우 역시 첩실의 소나기에 쥐어 집안 살림을 몽땅 날려먹고 말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